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만세 역사 공작단 다식도시 저는 중산층연구자 금강계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좋아하고 일제시기 문화사 공부하고 있는 미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손님 나오셨습니다. 소개해 네. 주시죠. 옆집에서 온 탕수육입니다. 네. 손님이라고 하시기엔 너무 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거의 게스트만큼 준비해 오셨어요. 네. 게스트 그래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근황 토크의 책 소개 또 해야겠습니다. 강행해야겠어요. 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참고한 그 책들이 있어요. 전 시간에도 이게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사 연구가인 김창원 선생님의 글을 이제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아주셨으면 하는 책이 오키나와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아라사키 모리테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역사 비평사에서 네. 나왔고요. 2016년 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에서 오키나와, 기지에서 오키나와, 이거는 이제 논문 모음집인데요. 오키나와 관련된 그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 정도입니까? 네.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아니, 너무 하겠어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예! 먼저 보겠습니다. 게스트로 하시죠, 그냥 이럴 거면. 책을 말씀하시죠. 이 오키나와 관련해서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책이 일단 그 일본의 소설가죠. 오에 겐자부로가 쓴 오키나와 노트라는 책이 있고요. 요건 1970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사실은. 소설책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오키나와 문제를 다룬 책인데 아마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 오키나와 함락시에 있었던 그 집단 자결 강요 사건을 제가 아는 바가 맞으면 그 책에서 처음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볼만하고요. 작년 하반기에 나온 책 중에 그 국문학 전공하신 이명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두 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부제가 저항의 양극 한국과 오키나와라고 해서 아삼이랑 예, 그런 거랑 해서 한국과 오키나와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본 건데요. 거기에서는 이 류큐 왕국까지 포괄하는 이 오키나와의 전체 역사와 뭐 태평양 전쟁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루신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두 권의 책은 모두 다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뤘다는 사실도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몇 화죠?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댓글로 달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오키나와 관련된 뭐 책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관광서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관광서는 저스트고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거. 네. 네,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오키나와 관련 책은 관광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겠죠. 요즘에 저도 오키나와 많이 뭐 가니까. 하나만 얹자면 전장의 기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되게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이어서 제가 봤던 유일한 그것은 영화 핵소고지 말고는 핵소고지 너무 재밌게 방금 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역사공작단 다식도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0-4-1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해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야기, 전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미가제 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투로 바로 들어가서 전황을 처음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황을 세세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할 건 해야지. 네,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핵심을. 네. 일본군의 방어 전략이 뭐였냐 네. 하면은 기본적으로 남쪽 오키나와의 남부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의 그 기본적인 방어 전략은 오키나와를 둘로 나누어서 전략적인 요지가 많은 남쪽을 주요 방어구를 설정을 했는데 근데 오키나와 본섬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본섬. 나하섬. 네,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배치되기도 했고 오키나와 방어 사령관이 남쪽 부대를 직접 지휘해요. 우시지마 미수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여기 사람이 힘이 좀 실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상륙할 때 어떤 작전을 쓰냐면 미군은 이제 그 중단을 들어옵니다. 일종의 허리 끊기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가르는 전술로 하는 거죠. 그래서 1945년 4월 1일에 오키나와 중서부 해변에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요. 4월 6일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사단이 상륙을 해서 허리를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남북으로 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륙을 하고 나서 비교적 전력이 약한 북부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먼저 네. 간다. 피해를 많이 받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점령에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오키나와 남부 전선인데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여기 이제 일본군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방어를 네. 하기 했으니까. 네, 물론 이게 시계열적으로 북부를 점령한 다음에 남부를 점령하는 건 아니고요. 북부를 치는 와중에 다발적으로 하긴 하는데. 네, 그 미 육군 96보병사단하고 7보병사단이 남쪽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본군의 치열한 저항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캡터스 능선이라고 하는 이 능선에서 계속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전투도 그 미군이 이기게 돼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네, 하시네요.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그 미군이 이겼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사상자를 보면은 미 해병이 1,500명 정도가 죽고요. 근데 이때 일본군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약 4,500명. 그러니까 한 3배가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사진을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지도인데. 제 담당이 아니에요. 아, 소피 선생님이죠. 네. 사진 요거 기억해 네, 두셨다가. 원본 파일 보내주시고. 네. 그 이 당시에 네. 그 미군의 상륙 작전에 대해서도 그 남쪽에 이제 배치했던 미군 함대가 사실은 이게 이제 페이크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페이크를 써서 일본군 주력을 남쪽에 집중시킨 다음에 이제 북쪽이나 이제 중부 정도로 이제 전력을 집중해서 상륙 작전을 감행했다. 이렇게 보시는 연구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육군전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약간 뭐 성동격서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럼 어쨌든 이게 남부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화력을 집중한 거 아닌가요? 남부에? 그렇죠. 남부를 이제 지켜내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때 그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 전쟁은 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눈치를 깠군요. 네,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이 이제 이 전투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해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기는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식품. 왜? 뭐야, 방송. 이거 방송 뭐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봐야 되는 거냐면 이게 당시에 그 본토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이 본토로 올 게 뻔하고 그럼 우리는 본토 결전을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강했고 그 맥락 속에 또 나오는 게 옥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키나와가 뭐였냐면 시간을 최대한 끄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토 결전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는 결전할 수 있는 그쵸. 시간을 벌어주는 그렇죠. 곳. 그래서 여기는 본토 방비를 위해서 버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키나와 현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현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현민들, 오키나와의 현민. 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도 오키나와 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배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총알바지, 이때 표현이 총알바지라는 게 나오는데 총알바지로 이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북부에서부터 남부로 이제 촘촘하게 공격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도를 보면 아마 잘 아실 수 시도는 있을 이제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피 선생님께서 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설명이 아니고, 친절하게 또 올려주실 거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수많은 전투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요걸 보면, 네. 오키나와가 보인다. 요런 전투들을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핵심적인 것들, 네. 이런 얘기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전투가 있는데요. 네. 가카스 능선 전투라고 네네.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전투는 사실상 전주곡이다. 그래서 사실 중심은 남부에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그 붙인 겁니까? 전주고. 아니요, 이건 표현이. 네네. 시간이 없다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오키나와 작전에서 섬멸해야 될 적의 주력이 아까 말했던 그 슈리성 전투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 슈리 주변에 그 능선에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슈리라고 하는 것은 오키나와가 그 류큐였을 때 왕도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오키나와 현청이 있는 나하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카즈 능선을 치게 됐는데요. 이걸 제가 왜 주목했냐면 이 능선이 슈리를 지키는 그 외부 방어선인데요. 이때 일본군이 교통호, 그러니까 이제 참호 같은 거죠. 그 터널을 파서 요새화를 하고 그 안에 잠복을 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부셔야 되니까 피해를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일본군의 방어선을 하나씩 파괴를 하게 나가게 되죠. 일본군은 꼼짝 못 하게 됐잖아요.
이때 그 동행했던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총을 들이대고서 굴 밖에서 부상병을 운반해 오거나 물을 떠오게 하는 등의 그런 역할들을 강요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민간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웠던 건데요.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미드 퍼시픽에 보면은 네. 그 오키나와 편이 9편인가요? 8편? 9편이었던 네, 거예요. 9편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군 부대들이 쭉 밀고 들어가요. 네. 비슷한데 능선 그 산 쪽에 버티고 있는데 일본군이 공격을 하지 않는 거여서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민간인 주민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옵니다. 네. 우르르 나와가지고 해서 이게 피신시키는 와중 속에 한 여인이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데 왜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지 다들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폭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건 병사가 그 뒤부터 일본군들이 총을 쏘면서 민간인들 내몰면서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당황을 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계속 총을 서로 교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운데 있던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네요. 예. 이건 이건 일반적인 진짜- 학살이랑은 좀 약간 그러니까 다른데. 전투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총알바지라고 하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총알바지는 사실은 한 편에서 오는 총알을 맞는 거지만 이때는 양쪽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네. 식민지라 표현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법상으로는 그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과는 다르잖아요. 일본 네. 본토법이잖아요. 본토법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사실은 식민지적인 근데 특징들을 그렇죠. 갖고 있는 공간이기는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특히 언어 정책이나 이런 거 음. 봤을 때는 명백하게 동어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내부 식민지다? 내부 식민지라는 성격이 강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부 식민지적 성격 땡땡 치고 내부 네, 네. 식민지적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버려도 상관없는 네. 거죠. 그다음 뭐 다른 어떤 전투들이 있나요? 가카스 능선 전투에서 미군이 고전을 하게 되니까 일본군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아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총 공세를, 그러니까 1차가 있다는 건 2차도 있다는 거겠죠. 1차 공세를 하게 되는데요. 진행 괜찮나요? 좋았어요. 매끄러운 듯 보이지만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네네. 그래서 4월 12일 저녁에 일본군이 그 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미군이 화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해서 가로막게 되죠. 그렇게 한 번 펀치를 날리면 그 다음에 펀치를 맞게 되잖아요. 원판치 때리고 원판치 받는 거네. 예. 근데 타격이 훨씬 심한 거죠. 네. 받는데. 네. 잼만 때렸다가 제대로 한번 그 스트레이트 맞는 거죠. 스트레이트 그대로 꽂히는. 네. 그래서 미군이 총공세를 하는데 그 유명한 네이팜탄과 로켓탄을 퍼붓게 됩니다. 이거 대량 살상 무기인데. 대량 살상 무기죠. 네이팜탄 뭔지 아시잖아요. 네. 다들. 걔네 잔인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이팜탄이라는 게. 잔인한 무기죠. 네네네. 요걸로 이제 퍼부었다. 일본군은 이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직접 사격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곳을 가기 위해서 땅굴에 몸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포화를 피하고 기회가 있을 때만 격포라든지 수류탄을 이제 던져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핵소고지 영화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이걸 되게 잘 묘사했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이거 되게 잘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 땅에만 있다가 미군이 그 고지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보병들이 고지로 올라오면 그때서야. 공격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딱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미군 해군이 계속 그 밑에 있는 그 절벽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 보병들이. 그럼 왜 이제 기다리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계속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 경험이 있는 군인이 이렇게 좀 있으면 미군이 그 해군이 포를 쏠 거다. 포를 쏠 거다. 그러면 팍팍 하면서 다 터지거든요. 위에가 빠바바바 터져요. 근데도 막 그 경험 있는 애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위에 있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죠? 무섭겠어요, 진짜. 네. 포가 터졌는데 근데 막 뭐라 그러더라. 그 대사가 되게 있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야 뭐 이런 건가. 아무튼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절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 숨어 있었던 일본군들이 확 나오면서 수류탄 던지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했네요. 요거를 보니까. 네네. 설명을 혹시 핵소고지 보고 설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원고에 있어요. 원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한 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군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이때. 화력이 이렇게 센데. 네, 일본 민간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지만 전차를 22대나 잃기도 하고 사상자가 72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군은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사단을 막 교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거죠. 미군의 총공세가 있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2차로 이제 총공세를 하게 되는데요. 5월 4일에 일본군 32군이 최대의 반격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령관이었던 우시지마는 미군의 후방 해안에 우회 상륙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가미가제 특공대를 대거 출격을 시켜서 이제 공중에서 지원을 했고요. 지상에서는 포병이 전면에 나서서 무려 13,000발의 포탄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군이 어떻게 맞냐면 비행기를 통해서 쭉 날아가면서 그 포를 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포를 파괴시켜 버려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죠. 아, 이겨버리는 거다. 아무튼 이게 어쨌든 굉장히 압도적인 물량 네, 차이에 의해서 개발려버리는. 네.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뭔가 그리고 하려고 그래도. 숫자를 이야기하면은 약 7천여 명의 인명 손실을 입고서 퇴각했다라고 해요. 혹시 2차 총공세가 있다라는 거 3차 총공세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때는 이제 그럼 1, 2차로 일본군이 끝나는 공세를 하지 못해요. 저도 근데 살펴볼 전투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이게 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투 얘기만큼은 해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그 깃발 꽂는 전투를 얘기했는데 예. 약간 이오지마 약간 그 짝퉁 느낌 아니, 약간 나긴 하네. 아닙니다. 아, 짝퉁이 아니라 이 전투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네네. 슈리성 전투인데요. 이거 그 월드에도 마지막 미션.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미션입니다. 아 게임 덕후들인가 혹시 아는 게임인가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아 네네네. 월드워 뭐라고요? 콜 오브 듀티 월드 앳 워. 월드 앳 워예요. 네. 아 콜 오브 듀티는 유명한 게임인데. 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게임. 총 쏘는 게임이에요. FPS. 얼마 전에 콜 오브 듀티 이번 거가 2차 세계대전 나왔죠. 그만하시죠. 네. 설명 계속 해주시죠. 슈리성 전투.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점령해야 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의 공세를 물리쳤던 버크너 사령관이 5월 11일에 다시 총공세를 취했고 약 열흘간에 걸친 전투가 잇따랐습니다. 아 10일 동안 전투가 여기 한 군데서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네, 좀 막았네요? 결국에는 이제 뺏기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일 정도 막았다라는 거 시간을 좀 벌었다. 네, 10일 정도 이렇게 격렬하게 싸웠죠. 근데 왜 그렇게 싸우게 됐냐면은 그 이때가 장마철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전장이 완전히 진창이 됩니다. 병사들은 이제 진흙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됐고 도로가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면은 보급하고 후송이 안 되죠. 아하. 그리고 미군하고 일본군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흙 더미 속에서 그 시체가 막 부패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상황을 결국에는 극복했던 미국 해병 사단이 드디어 슈리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미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을 시키고 반대로는 일본군의 전투 이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약간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분수령이에요. 이 분기점입니다. 오키나와선. 분기점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시는데 다시 듣기를 해보세요. 제가 이 전투를 분기점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계속 버티다 보니까 네. 그 해병이 공격한 3일 동안에 거의 그 전함 미시시피라는 전함의 그 탄을 거의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런 포격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군 32군이 남쪽으로 또 후퇴를 하게 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해병이 비교적 손쉽게 슈리성을 점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때 어떻게 그 도망갔냐면 그 아까 말했듯이 장마였으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나지 않는 그런 것 야간을 틈타서 성공적으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철수나 후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망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도망이죠. 네. 이 정도 됐으면 도망입니다. 네. 아, 왜냐면- 도망간다. 네. 꽁무니를 내뺐다. 약간 뭐 이런 근데 느낌. 이제 꽁무니를 내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를 한 번 준비를 하긴 했죠. 아 마지막 전투가 아직 남아 네, 있습니다. 기안반도 기안입니다. 그 기안 84 말고. 네. 기안반도에 그 설정해 놓은 그 마지막 방어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남은 병력이 한 3만 명 정도 됐는데요. 꽤나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도 꽤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였고요. 절반 정도 죽은 거네. 군만 놓고 보면. 네네네. 네, 이때 이제 일본군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전투력을 상실했다. 아, 3만이 남아 있는데. 네, 3만 명 중에 거의 80%가 전투력을 상실한 병사들이었다라고 해요. 이미 사기는 다 네. 꺾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해군 육전대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육전대지 이제 해군의 공병인 서령대원들을 급히 이제 육전대로 전환시켰던 부대여서 전투력이 높지 않은 부대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집단으로 자결해 버리게 돼요. 이 장면이 나와요. 핵소고지. 아 진짜 나와요? 이 이름을 제가
기억이 제가 원래 일본어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음. 이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일본 편으로 오야붕, 네. 일본인 오야붕이 참호해서 자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쫙. 그리고 병사들이 그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건 수류탄 들고 밖으로 막 뛰어나가면서 이제 미군 병사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핵소고지 그 주인공 양심적 병 거부했었던 그분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그 하늘로 이렇게 쭉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그런 장면이 나와서 죽진 않았고. 2001년까지 사셨더라고요. 아... 오래 사셨더라고요. 비아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되게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다고 해놓고. 아니요, 감동적으로 보진 않았고 아. 이 영화가 전투를 좀 사실감 있게 그렸다는 거고 영화 자체는 재밌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뭔가 아까까지 엄청 칭찬하시다가. 아니 그 마지막 그 전투 장면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그 분기점 이야기도 그렇고 아까 분명히 저는 제 얘기를 했거든요. 제 의사 표현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몰아붙이신다면 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양측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 네, 양측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피해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이때 일본군이 77,166명이 그 사망을 했어요. 오키나와 전투에서만. 네, 군대가요. 네. 그리고 오키나와 현민은 14만 9,193명이었다고 합니다. 15만 명에 가까운 숫자죠. 미군은 14,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군도 적지만 82명이 죽었습니다. 조선인들도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출신이 365명이 사망을 했고 북한 출신이 8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키나와 주민 전사자 중에 약 4만 명은 일본군에게 강제 징집 또는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전투에 투입되어서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휴리성 찾아보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말을 못 드렸는데 그 집단 자살을 하잖아요 병사들이. 네.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항복을 하면 되는데 왜 집단 자살을 할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일본 군대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자기 병사에 대한 잔악성이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1872년에 해 육군 형률에서 항명하거나 탈주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고 1800. 네, 1872년에 청일전쟁도 전이네요. 네, 이 근대화 될 때죠. 이때 나왔던 군 형률에 항명이나 탈주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고 이를 한시라도 방조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는 같은 죄를 묻고 그 병사와 주위 사람들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군율 위반을 병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인 혈족 전체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정근대의 네. 어떤 그런 그렇죠. 약간 문화랑 연결이 될 수도 비슷한 있겠네요. 거죠. 네.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 압력으로 전환시켜 버려 가지고 병사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전투를 하다 도망을 가잖아요. 우리 일족 전체, 가문 전체가 어떤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고 더군다나 여기에다 더해서 뭘 하냐면 육탄 삼용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죽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신화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6.25 전쟁 때 그쵸, 똑같이 나오죠. 네. 한국군도 그 얘기를 그래서 쓰는데 희생을 최고의 규범으로 확립하고 병사들의 군신화, 그러니까 전사한 병사들의 군신화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체가 뭐냐면 1941년 1월 8일 도조 히데키가 내렸던 전진훈이라고 하는 굴령인데요. 살아서 포로가 되는 굴욕을 당하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로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투항 금지령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항복이 최대의 도덕적 굴욕이 되고 만약에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사형시켜요. 이거를 이게 근데 뭐냐 공식 정보가 아니에요. 이걸 흘리는 거예요. 병사들 사이에. 치사하네. 네. 그러니까 카더라가 도는 거죠. 카더라 야. 통신을 네. 흘리는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단 자결을 하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 나타나는 거 뭐냐면 적군으로 잡은 포로가 있잖아요. 엄청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싸우다 죽는 게 명예인데 병사들의 얘네들 막 포로되고 와, 영미 애들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멍청하다. 이런 식에서 막 학대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해요. 백인 포로들을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쟤는 왜 항복해? 쟤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가 볼 때는 얘네들이 더 이상한데. 그렇죠. 하여튼 희한하네요. 그 오키나와 그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로 아까 말씀하셨던 집단 자결 그리고
또 학살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집단 자결 문제만 해도 그 일본군의 어떤 군대 문화? 군대 문화랄까 어떤 훈령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작동했던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이게 자발이냐 강제냐라고 하는 문제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키나와 곳곳의 공간에서 모든 주민들이 집단 자결했다면 그게 이제 성립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바치리가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 집단 자결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자결을 해야 될 상황들이 왔는데 주민들 네, 말하는 거죠? 주민들이요. 군인이 아니라. 네, 주민들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군인이었고. 군인들이었고. 근데 주민들이 어떤 하냐면 이 그 주민들 가운데 전쟁을 체험했던 주민이 있어요. 네. 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하고 동남아에서의 가해 체험에 익숙했던 그 주민이었던 거예요. 아, 오키나와 일본 주민 가운데. 군으로 네. 자기가 출정을 해서 중일 전쟁에 중일 참전했던 전쟁에 참전을 해서 자기가 가해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집단 자결을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은. 아하. 이 그래서- 사람은 약간 어쨌든 그게 좀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제하고 자발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케이스가 다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 시모쿠가마라고 하는 지역은 있는데 이 주민 집단 가운데에는 이민자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이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결해야 됐을 때 뭐라고 설득하냐면 미군은 이 포로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당시에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 미군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 여자는 강간한다라는 걸 뭐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고 자정스럽게 퍼졌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항복을 하면 죽는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항복해도 죽고 집단 자살해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 집단 자살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는 예전에는 이제 그 집단 자결에 대한 어떤 책임 그 소지를 묻기 위해서 뭐 자발이냐 강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어떤 보복을 두려워하는 심성이 자결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성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 당시에 오키나와 주민들이 많이 학살이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학살이 되었는가? 그것도 일본군으로부터 그 부분도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주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의 희생이 되겠죠. 이제 네네네. 지금 쭉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그 1923년에 관동 대학살 때 조선인들만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때 중국인들도 많이 죽었고 오키나와인도 죽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비일본인에 대한 학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하게 동감하기 때문에 관동 조선인 학살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관동 대학살로 그냥 부르는 게 학살이다.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그 오키나와인도 죽었다라는 것은 말을 못해서 비언어 그렇죠. 때문에 이제 죽는 거예요. 오키나와인은 일본어를 하더라도 제대로 발음하기 고주센 뭐였죠 그거? 주고센 고지센. 네, 그거를 저도 발음 발음이 안 못하는. 되는데요. 이거는 일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발음이에요. 거기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박열. 네네. 네, 계속 맞아요. 시키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잘하시네요, 되게. 아니요, 저 이거 이게 전혀 이상하거든요, 다르대요 저는. 발음이. 그 타금이라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못해요. 당연히 못하겠죠, 일본 사람. 잘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발음을 하길래. 그래서 근데 일본군이 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국가 의식이나 황민 의식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화를 해야 했던 일본군은 극도의 경계를 가지고 오키나와 주민들을 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들도 일본군에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있어요. 일종의 스파이인데요. 스파이라기보다는 그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군 스파이를 잡기 위한 그 방첩대라고 할까요? 방첩대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토대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역의 경찰이라든지 뭐 자위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일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군 협력자들을 이용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학살하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보고되고 있다라고. 실제로 이 오키나와 전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제시대 전공자로서
만약에 2차 세전 때 조선이 전투의 현장이 됐다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런 현상들이 학살이 총알바지로 세우고, 그러니까 총은 쥐어주고 무기를 쥐어줄더라도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텐데, 사실 당시 미국의 진격 경로 속에 제주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루트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이걸 마냥 그냥 이거는 뭐 오키나와에서 겪었던 남의 일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주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되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국민, 비일본인 그렇죠. 인들을 식민지민을 어떻게 그렇죠. 관리를 할 거냐 이 전투에서. 그렇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주변에 있는 비국민이라 의심되는 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맞아요. 예. 2등, 2등, 이등, 3등 그쵸. 국민들인 거죠. 집단 학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단 학살 이야기. 묘양 선생님이 또 이 전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이런 또 생각이 좀 드는데 묘양 선생님 또 한국사에서의 어떤 학살 네. 연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주전공. 네네. 역시 다 뜻이 있어서 이 전투를 준비해 오신 것이 그게 아닌가.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이제 이야기돼야 될 건 오키나와에 존재했었던 조선인들이 네. 어떤 뭐 학살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전투에 참석했을 수도 참석이란다. 전투에 참여했을 참석.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모습들을 조금 한번 또 그려주시는 게 네, 한국사 네. 연구자로서 네. 또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주시죠. 오키나와를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주로 나오는 건 태풍 이야기예요. 오키나와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키나와에 조선인들이 없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네. 가령 1930년대에 조선 호조회라고 하는 단체가 발족되는데 그때 이제 회원 수가 약 5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1943년 그리고 44년 경에 조선인 광부가 오키나와의 탄광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944년에 대본령에서 미군과의 오키나와 전투를 대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동원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는 진지 구축이나 물자 운반을 주로 했는데요. 건축이나 뭐 수리를 주로 하는 축성부대 이런 그 농부대가 있고 뭐 소수지만 전투에 징병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속 치열하게 일어났었던 이 전투에 네네. 조선인이 일본군으로 참여한 게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조선인 전투부대원의 경우는 그 오키나와에 실제로 예전부터 있었던 그 부대원이 아니라 만주 이런 데 배치되었다가 오키나와로 왔을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오키나와 여기는 일단 시간을 버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버리는 네. 카드였기 때문에 네. 조선인을 일부러 보냈다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이때는 조선인을 특정해가지고 간 게 아니니까요. 그때 그런 건 만주에 아니었고. 있는 부대가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사람을 갈아 넣는 과정에서 조선인들도 같이 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그냥 음모론을 한번 해봤는데 아니었군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그 오키나와에도 조선인 위안부가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대가 이동하면서 네. 위안소도 함께 옮겨왔는데요. 이게 부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일본군 위안부들을 조선이나 대만, 일본 등지에서 직접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서 왔었던 조선인 여성들은 주로 전라도나 부산에서 많이 왔다라고 하고요. 지역적 특징들이 확인이 되는 거네요, 이런 건. 네, 남부에서 많이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1992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부대의 이동에 따라서 위안소도 옮겼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도 있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네. 130여 곳의 위안소 가운데 조선인 위안부들은 41개소에 분포되어 있었다. 여기에 130여 곳이라고 하는 거는 위안소를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오키나와에 있는 위안소의 오키나와에 개수를 있는 말하는 위안소. 거죠? 네. 거기 안에서 41개소가 이제 조선인들이 있었다. 네네네. 그리고 일본군 위안소는 아까 그 일본군 병력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오키나와 본토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군대가 있는 모든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게 지금 전쟁이 거의 막바지고 자기들 패전할 거 알고 여기 죽으러 가는 그 되게 그런 데잖아요, 싸우러. 이런데 위안부와 위안소를 설치하고 여기가 뭘까. 여기가 거의 포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 위안소를 보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걸 이게 정말 아니, 일본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군대가 조직적으로 위안소와 위안부를 관리했구나라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이 가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건 설치되고 마련된 어떻게 보면 군대의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좀 어이도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뭐 꼭 오키나와에서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더 그런 거죠. 전황이 밀리고 끝까지 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꼼꼼하게 이런 시설까지도 설치하는구나. 꼼꼼하셨네요.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일본 놈 나쁜 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일본 군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엄청 합리적인 거죠.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예, 합리성이거든요. 예. 굉장히 촘촘한 거죠. 그렇죠. 촘촘하게 이런 극단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는 그렇죠. 군대 시설인 거죠. 시설인 거죠. 이게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인 위안부로 이제 사실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되어야 될 분이 있어요. 바로 배봉기 할머니라는 네네. 분인데요. 우리가 뭐 이제 김학순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최초의 그 위안부 증언했던 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김학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그 배봉기 할머니 또한 그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남아 있으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1944년에 그 끌려가서 위안소에서 그 성노예가 되었고 패전 후에도 이제 오키나와에 남아서 살고 계셨는데요. 위안부를 증언하는 그런 과정들, 또 증언들 이런 것들을 묶은 책이 있어요. 빨간 기아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픔이 있는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위안부 방송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키나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 굉장히 이렇게 딥한 곳이다. 굉장히 좀 우울한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현대 전쟁을 다루면은 더 와닿죠. 더 와닿는데 저번에 방송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멀어요. 그렇죠. 저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로 이게 딱 오는 순간 사실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우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가 이제 3.1절이었어요. 어제가 3.1절. 8월 15일과 함께 일제 식민지를 기억하는 대표적인 공휴일입니다. 이거 2개밖에 없죠. 그렇죠. 네, 2개밖에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 약간 이제 이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집을 한번 했어요. 그렇죠. 8월 특집을 해가지고 심리식의 아픈 역사들을 한번 방송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안 들으셨던 방송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이 방송이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고 해보니까 듣기 상당히 괴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근현대사 쪽은 우울해서 듣기 싫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일제 식민지 거기에도 위안부 그 다음에 강제동원 이런 특집이었거든요. 클릭이 안 되더래요. 자기는 되게 가볍게 이 팟캐스트를 듣고 싶은데 그렇죠. 너무 이제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중에서도 학사를 다루시는 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으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또 계속하는 이유도 있고 저희가 굳이 이거를 방송으로 내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기억되어야 할 이유들도 있는 거고 물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 방송이 좀 중요한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좀 굉장히 이번 방송 준비하시면서 본인이 또 학살 연구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아무튼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이대로 마무리를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전쟁 이후의 오키나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쟁 이후에 오키나와에 관련된 거는 이제 책도 많고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 오키나와는 미군이 이후에 오키나와를 점령했죠. 그리고 1970년대 오키나와가 반환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는 그대로 설치되어서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일본 국토 면적의 거의
20%밖에 되지 않는 오키나와에 75%의 지을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칠함대. 네, 이 칠함대. 그 책에서도 나왔던 기지의 섬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오키나와 시민들과 그 시민들의 시민운동, 평화운동. 이게 시민운동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독립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지금 그런 운동이 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거기서의 가장 큰 모토는 주일 미군이 그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는 것을 가장 큰 모토로 삼고 평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관련된 책들도 대표적으로 오키나와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역사 이게 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다 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토가 있고 오키나와는 그 안에 이제 딸려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섬이잖아요, 섬. 근데 이 섬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 이런 학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바깥으로 있고 도망을 못 가니까. 그렇죠. 제주도가 있고 오키나와가 있고 대만이 있죠. 대만 228 그리고 제주도 43 오키나와 전투. 이런 것들이 어떤 섬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곳이 이런 아픔의 역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고립된 지역들의 학살 사건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섬도 되고 뭐 산간 지역의 마을들도 될 수 있고.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그래도 손님으로 오셨는데 네. 저희 방송을 4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뭐 따끔하게 뭐 질책을 하시든 뭐 칭찬을 해주시든 얘기를 좀 간단히 마무리 좀 해주시죠. 한 2가지 정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방송하던 주제에 좀 연결해서 하나만 제가 좀 숟가락을 얹자면 네. 그 아까 학살의 문제, 좀 어두운 과거를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랑 관련해서 메모해뒀다가 틈날 때마다 다시 이제 꺼내보는 구절이 있거든요. 훌륭한 역사학자십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박명림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한국전쟁.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제가 메모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385쪽에 있는 구절인데요. 네. 겹겹이 떠오르는 장면들로 인해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정신을 추스르고 차분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연구자의 위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비극의 현장으로부터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다. 건너뛰어서 슬픔은 자주 이성의 그리고 지혜의 단초가 된다. 성서 시편의 구절처럼 전쟁과 전쟁 연구의 양자 모두에 있어 긴 역사 발전의 지평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심정으로 광풍의 시대의 아픔과 죄악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규명해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요 구절. 팟캐스트 듣는 줄 알았어요. 요 구절을 청취자분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모로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건 꼭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역사공작단 다음 주 수요일에는 완전히 새로운 특집입니다. 이제 전쟁 특집이 끝났고 어떤 특집인지는 다음 주에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